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양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고,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인 강의나 아니면 자료를 찾아서 보셔야지, 최소한 여기 제가 지금 언급하는 걸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시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일비스 신강원 경찰팀에서 강의를 할 때, 또는 이제 여기서 지금 강의 촬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붙자 안 붙자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숀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인데, 발전 범죄학이라고 하죠. 이 발전 범죄학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종전의 범죄학은 신범죄학 이론이죠. 여태까지 어떤 범죄학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은 범죄자가 되면 한번 변하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숀베리는 뭐예요? 외우실 때는 숀베리. 자, 숀베리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뭡니까? 부모님하고 친하다가 유대가 좋다가 나쁜 친구 상호를 만났어. 상호를 만나면 뭐야? 이 친구로 대체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야? 나빠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숀베리 상호작용이네요. 상호로, 친구 상호를 만나서 나빠졌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모피트가 있어요. 모피트는 어미 뭐죠? 이원적 경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청소년기 한정형하고 뭡니까? 생애 지속형 범죄자로 둘로 나눠져 투 트랙을 나누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잘 그렇죠, 다스리지 못한 애들은, 그렇죠? 그런 애들은 뭡니까? 생애 지속형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초기부터 범죄가 있는 거예요. 7, 8살부터 도둑질하기 시작하면 좋은 유대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기 한정형은 뭐예요? 12살, 13살부터 나쁜 일을 하다 보면 앞에 좋은 친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인으로 20살 되면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원적 경로는 투트랙이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샘슨과 라업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 유대 때문인데, 우리가 원래 샘슨이라는 애가, 라업이라는 애가 결혼을 해. 그럼 결혼하기 전까지 개망난이었는데, 우리가 라업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뭡니까? 사회 유대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대 이론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정한 사람들이 결혼이나 취업을 하면서 범죄를 중단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건 돈이라는 게 아니라 연대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 항로 이론이 뭐야? 발전 범죄학과 같은 거예요. 변한다는 거야. 알겠죠? 네, 됐습니다. 샘슨과 라업의 인생 항로 이론에서 생애에 걸쳐 발생한 전환기적 사건들의 영향을 중앙에 맺히게 됩니다. 변한다. 법무연수원에서는 발견한 범죄 백서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 강력 살인 강도 강간 방화.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에서 이렇게 되고, 법무연수원 기준, 경찰 기준이 다 다른데 이건 실무상의 내용이죠.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연쇄살인.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범죄학 실무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뭡니까? 철저한 계획적인, 일반적인 범죄는 뭐예요? 단순한 살인은 뭐예요? 대체로 무계획성이죠. 무계획, 우발이죠. 우발. 근데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계획, 우발적인데 이게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살인은 대부분 뭐예요? 면식범에 의해서 일어나고, 면식범. 그렇죠. 근데 연쇄살인은 뭐예요? 면식범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밝히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징을 남기게 되고, 어떤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특징을 남기게 되죠. 특징. 공통적 특징. 그리고 긴 기간 동안 냉각기를 거치는데, 이 냉각기가 중요해요. 한 달 있다가, 2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이거 냉각기를 거치는데, 이 냉각기 동안 뭐야? 범행의 기술이 발전하죠. 발전하고 또 강화되게 됩니다.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냉각기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뭐야? 연쇄살인이냐, 그렇죠? 일반적으로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연속살인이냐 그러는데, 연속살인은 냉각기가 없죠. 냉각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2시간 있다 사람 죽이고 또 3시간 있다 한 군데 가서 사람 죽이면 냉각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야? 무슨 살인? 연속살인이라고 하는 거야. 연속살인. 그 다음에 대량살인은 뭐야? 폭탄 테러 같이 한 장소에서 여러 명 죽이는 걸 뭐야? 대량살인 또는 뭐야? 다중살인이라고 하죠. 이 다중살인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특별한 의도가 뭐야? 개인과 원한 관계가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고 본인이 자살한다는 특성이 있죠. 폭탄 테러처럼. 그죠? 이런 게 특성. 그리고 대량 살인의 특징은 뭐야? 화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큰 폭발물이나 이런 걸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요, 1급 살인과 2급 살인을 나눠지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1급 살인, 2급 살인 나누지 않는데, 우리가 1급 살인은 뭐야? 모살이죠. 모의에서 모의 살인을 갖다 모살이라고 하죠. 모살을 하고, 2급 살인은 뭐야? 고의 살인이죠. 고살. 고의한 살인입니다. 둘러나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고, 이거는 뭐야?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미리 뭐야? 청산가리를 준비한다든지 해서 사전 모의하는 걸 1급 살인.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1급 살인, 2급 살인 나누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연쇄살인의 특징, 냉각기가 잘 기억하여 놓으시고 개인적 살인은 주로 치정, 원한, 금품, 갈취 동기로 원한을 가게 합니다. 보통 그 가해자, 피해자 면식범인 경우가 많다. 아는 사이인 경우는 안 돼. 연쇄살인은 뭐야? 아는 사이인 경우가 없고 대량 살인, 즉 폭탄 테러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죠. 대부분 모르겠죠. 그 다음에 헤어가 주장한 사이코패스 진단 촉도는 PCLR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리비전 버전에서 해서 이게 이제 원래 질문지가 20개짜리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는 22개였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20개의 질문지에서 0점부터 2점까지가 있죠. 그래서 40점 만점에서 뭐 35에서 뭐 예를 들어 40점이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캐나다의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캐나다의 로버트 헤어가 캐나다의 사이코패스 진단 리스트에서 처음에 PCL이라 해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근데 PCR이죠. 그렇죠? 예. 새로운 버전이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개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질문지가. 점수가 높을수록 뭐야? 사이코패스에 가깝고. 자, 사이코패스가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는 아닙니다. 알겠죠? 네, 참고로. 그로스가 분류한 강간형이 3가지가 있어요. 지배 강간, 가학적 강간, 대표적인 게 분노 강간이 있는데 그거 추가해서 데이트 강간이라는 게 있는데 데이트 강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배 강간은 뭐야? 자기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가학적인 건 뭡니까? 학대를 하려고 하는 거고 분노 강간은 뭐야? 강간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트 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보통 남자들이 이제 여성이 아직 성관계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하는 걸 데이트 강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황 설명할 건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분노 강간에서는 이건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요. 지배 강간은 상황 힘을 우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전문절도범은 계획적인 용의주도한 것이 특성이죠. 그래서 전문절도 용의주도하면서 그 다음에 특성이 뭡니까? 주로 상가라든지 또 어떤데? 사무실 같은 데를 많이 털죠, 주로. 그렇죠. 계획적이고 다수가 이제 모여서 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강도 문제는 주로 농어촌보다 도시 지역에 많이 발생한다. 자체로 흥분을 이건 생략하시면 돼요. 예. 당연히 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해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강도 범죄도. 예. 그 강도도요 전문적인 강도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추어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강도는 주로 상가라든지 고급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게 되고 아마추어 강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대체적으로 그 개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애들 갖다 대상으로 하게 되죠. 절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죠. 특례법에서는 가족폭력의 대상자가 있을 때 별거 죽인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이었던 사람도 표현하고 별거는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동거하는 계모, 그렇죠? 동거하는 사촌, 동거 친족은 다 포함하고 동거하지 않는 부친도 포함할 수 있죠. 왜? 부친은 뭐야? 동거하기 이전에는 전 부친도 포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것은 뭐냐면 웬만하면 가족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거죠. 기억해 오십니다. 은행처럼 꾸민 가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은행처럼 웹사이트 개인정보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사에 일으키는 것은 피싱, 보이스피싱이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보이스피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를 이걸 나누게 되는데 정보통신망 범죄, 그 다음에 불법 콘텐츠 범죄, 정보통신 이용 범죄 3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불법 콘텐츠 범죄 같은 경우 뭐야? 음란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죄, 정보생 이용 범죄. 그래서 인터넷 사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세 가지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조직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뭐야? 아바덴스키 아바덴스키가 있을 때 조직범죄에서는 이념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 돈을 댄다고 해도 뭡니까? 이거는 자기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하는 거. 위계성. 피라미드 계층적 제도로 3단계는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 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구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격성, 자기의 영권성. 우리가 조직폭에 들어가려면 뭡니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속성이라는 건 뭐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불법적 수단의 사용. 그렇죠? 예, 당연히 뭐야? 폭력이나 불법 활동의 전문성, 조직의 충성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비이념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조직범죄는 오로지 돈과 권력을 목표로 하니까 비이념성을 지키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범죄는 서덜랜드가 부유한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의 범죄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로서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서덜랜드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미국의 범죄 문화는 하위 문화 이론에 가깝죠. 그래서 머튼도 하위 문화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류 계층의 범죄를 잘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밀러라든지 클로드와 오린, 그 다음에 코엔 이 3인방들 하위 문화 3인방들, 그 다음에 뭐 울프강과 페라쿠티까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로 하위 계층 흑인이나 그쪽 빈부계층의 범죄 문화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부동산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고급 지식을 갖고 하는 범죄들이 화이트 칼라 범죄들이 되게 되는데 이 화이트 칼라 범죄는 초기 화이트 칼라는 뭐야? 자기가 사회 고위층 인사가 자기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하는 것. 즉 공무원이 뭐 인허가를 봐준다든지 이럴 때 화이트 칼라 범죄가 되는데 공무원이 하는 살인이나 강간은 포함되지 않죠.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화이트 칼라 범죄가 그랬었는데 요즘에 가다 보면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도 고위직이 아니라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회계사가 회계 부정, 뭐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에도 인허가 부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업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직업 관련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걸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의 범죄 이론이 확대되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약류는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제 그 마약 범죄는 가끔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마약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대마류가 있고 대마류.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죠. 그래서 마약류에서는 천연마약과 합성마약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천연마약은 양귀비에서 추출하는 생화편 갈색 공기 중에 산화되는 거 주로 이제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 국경 고산지대에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나 그렇죠. 예전에 이제 뭐 파키스탄, 이란 그쪽에 있는 골든 뭐야 크레센트 표승달지대 이 두 군데 지역의 1지역과 2지역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코카인이라서 코카나무 이파리 이용하는 거 있죠. 코카나무 이파리를 이용하는 것은 뭐야? 코카인 계열은 우리가 콜롬비아 커넥션에서 콜롬비아죠. 그렇죠. 볼리비아 이 동네에 있는 코카인 조직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주로 천연마약 계열이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마에서 추출해서 몰핀도 천연마약 계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몰핀을 갖다 정제하는 게 헤로인인데 헤로인은 반합성 마약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마류 같은 경우는 뭐야? 일반적으로 마리화나라고 해서 뭐야? 그 대나무 이파리 담배를 피는 걸 말하고 해피스모커. 그다음에 마리화나를 정제했을 때 어떤 액기스라는 게 해시시. 그걸 갖다가 액체로 만든 해시시 미네랄 오일로서 이 두 가지는 뭐야? 마리화나보다 10배 효력이 있고 다행감이 있죠. 그래서 THC라는 성분을 통해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이 성분을 통해서 이제 다행감을 느끼는 특성. 향성 의약품은 약이죠. 그래서 환각제, 각성제, 억제제 이런 게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성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그렇죠? 피로를 잘 안 느끼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각제, 환각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도리도리, 그죠? 엑스터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하고 메틸렌 디옥시, 메스암페타민, 물뽕, 그렇죠? 이런 것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터시는 암페타민 유기화합물로 활용하는 항정성 의약품 맞고요. 이것도 향정성 의약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향금의 초성달 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골든 트라이앵글은
이게 이제 제2의 이제 저기 양귀비 생산지고 골든 트라이앵글 있죠. 골든 트라이앵글. 이건 골든 크레센트. 이건 골든 트라이앵글인데 트라이앵글은 뭐야?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 국경 고산지대를 삼각형으로 이었을 때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콜롬비아 커넥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로 이제 코카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 콜롬비아 커넥션이 제1위, 메들린 카르텔이 2위, 칼리 카르텔이 3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휘비행은 성인이 하면 범죄를 해당하지 않지만 청소년이 일탈행위를 삼게 되면 범죄가 성립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지휘비행이 아닌 게 뭐죠? 절도죠. 흡연이나 가출 같은 경우 뭐야? 사실 나이가 먹으면 뭐야? 이게 가출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흡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음란물 시청 같은 것도 나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지휘비행이라고 하고 지휘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늘 범죄가 되는 걸 이제 절도 같은 것들 말하죠. 자, 청소년 범죄는 개인화보다는 집단화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청소년 조폭화, 집단화, 저연령화. 자, 우리가 학폭법에서 보면은 학부모의 형사처벌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서 뭐야? 경고를 주거나 뭐야? 학교에서 뭐야? 정학을 주거나 그렇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퇴학도 가능하죠? 예.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야? 학교 폭력이나 또 보호 관찰도 안 들어요. 보호 관찰은 뭐야?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소년법에서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학교 폭력에 속하지 않죠. 왜? 학생 간에 나타나는 거니까. 일반 폭행이에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하류계층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비록 존경심을 받는 사람이 직업 수행 과정에 행하는 직업적 범죄. 여기는 뭡니까? 이제 얘기하고 화이트 칼라는 일반의 피해 감정이 희박하다는 게 특성이 있어요. 희박하다는 게 뭐죠? 직접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칼로 찌르고 맞는 게 아니니까 피해자에 대해 피해 의식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공무원의 성행위 범죄,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 강간이라든 이런 것들은 그 직무상의 권한과 범죄인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직업 한정성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화이트 칼라 범죄라 볼 수 없어요. 왜? 사회 고위층이든 공무원이라도 자기 직업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화이트 칼라 범죄의 직업 전문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민족 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하는 걸 증오범죄라고 해서 주로 KKK단,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동양인 비하주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증오범죄라고 하죠. 증오범죄는 대체로 잔인하고 강력하고 폭력성이 강하고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서 뭐 호주의 특정 지역, 백인 남부계열의 어느 지역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인종차별 증오범죄를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사기를 당시 촬영할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걸 리벤지 포르노라 해서 내가 이제 뭡니까? 형사처벌 되죠. 그래서 리벤지 포르노. 그렇죠. 예,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연인과의 관계에서 동의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뭐야? 이걸 갖다 헤어졌으니까 너 나 시집 갈래? 나 헤어지려니까 인터넷 유포한다 이러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복수 포르노.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자장치 부착에서 전자장치 부착법에 보면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범죄 강도가 있는데 여기 설명하면 전자장치 부착했을 때 우리가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 유괴에서 유괴랑 살인은 2번을 하면은 임의적 청구에 필요적 청구가 돼요. 필요적 청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원래 2번을 하면 임의적 청구가 되죠. 전자장치. 그 다음에 우리가 성폭력 범죄 2번 하면은 뭐야? 임의적 청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강간이나 장애인 강간은 이건 한 번만 해도 청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4가지 범죄가 주로 대상자고 필요적 부착 대상자. 그 다음에 제프리의 범죄 예방이 있는데 제프리가 교정실에 계셨는데 3가지 모델이 있죠. 억제 모델, 복귀 모델, 환경 설계화 모델 3가지 있는데 억제 모델은 뭐야? 고전학파 이론에 기초하는 거고 복귀 모델은 교정주의 모델. 그렇죠. 교정주의 모델이 되겠죠. 네, 실증학파 이론. 환경 복귀가 환경 설계한 것이 뭡니까? 제프리가 제일 한 거 범죄 환경을 뭐예요? 범죄 예방에 추정을 두는 거. 그래서 제프리가 제일 강조한 게 이거죠. 제프리에 지치도록 하는 환경 설계한 거. 나중에 세테드나 이런 것도 연결되죠. 자, 범죄 예방 1차적 예방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 중에서 원인 조건들 개선하는 데 있는데 1차, 2차가 있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뭐죠?
CCTV 같은 거 설치하는 거. 2차는 뭡니까? 우범자들 갖다 하는 거예요. 우범자들 감시하는 거, 다이버전 하는 거. 그다음에 3차는 뭐예요? 교정시설에서 하는 걸 말하죠. 예, 교도소에서 교정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환경은, 자, 상업지역과 분리된 안전한 지역에 거주지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에 연결되는 거죠. 디펜스. 그렇죠. 이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은 일반적인 뭐예요? 범죄를 잘 감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방어공간 이론이고, 이 방어공간 이론이 뭐에 영향을 주죠? 셉테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환경 설계. 얘가 아버지야, 뉴먼이. 알겠죠. CCTV 설치에 대한 거는 뭐야? 우리가 1차적 예방이 되는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범죄의 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도 강남구나 이런 데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강북의 열악한 지역은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게 레페토의 범죄의 전이처럼 영역적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고비용이라는 건 뭐야? CCTV에 설치하면 비용 발생이 많이 되죠. 유지 보수 비용이. 자, 상황적 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자, 재물 표시, 재물에 뭐예요? 1년 번호 표시를 하고 목표물 강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야? 이중 잠금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하고 목표물 제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있겠죠. 네. 아예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됐죠? 고전학파 이론이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인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게 하고 수익은 적게 하는 걸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이죠. 방어공간 이론은 범죄 실행을 어렵게 하게 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거주자가 그 공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의 실제적 상력 방어물의 감시를 확대시켜서 일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 교정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 다른 말로 뭐예요? 켈링의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를 내버려두면 뭐야? 큰 범죄가 돼서 무관용이죠. 제로 톨리란스라고 뉴욕에서 뭡니까? 과거에는 강력 범죄, 살인 강도 강간 위주로 했는데 올챙이가 많으면 뭐야? 개구리가 많고 개구리가 많아지면 뱀이 많아지니까 아예 뭐야? 뱀을 잡는 게 아니라 올챙이를 제거하면 뭐야? 뱀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뭐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른 말로 황폐화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범죄를 많이 줄였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무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말하는 겁니다. 레페토는요, 범죄의 전이를 영역적 전이, 자, 전이라는 건요, 전체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데 크기는 끝같은데, 그렇죠? 이게 장소나 시간이 이동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뭐예요? 혜택의 확산이죠. 혜택의 확산은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어떤 경찰이 강력하게 수사를 해. 그 범죄를 잡아들여. 불법 안마시들소 이런 걸 잡아들이다 보니까 B 지역, C 지역도 소문나서 여기도 무임승차로 범죄자들이 범죄를 포기하게 되는 것들, 이걸 혜택의 확산해서 이건 전체의 범죄가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하지만, 이제 요런 것들은 전체의 범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영역적 전이 서울에 있던 애들이 인천으로 가는 거, 시간적 전이 나터리가 밤터리로 가는 거, 전술적 전이는 원래는 열쇠를 열 때 뭡니까? 이거 열쇠를 열는데 이제 절단기로 끊는 거. 목표의 전이 여성을 갖다가 했는데 주로 노인으로 바뀌는 거. 기능적 전이는 소매치기 하던 놈이 고객님 당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특정한 지역에서 이웃감시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절도범들이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영역적 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 활동이에요. 일상생활. 코엔과 패슨이죠. 이 코엔과 패슨은 고전학파 이론이죠. 현대 고전학파 이론. 고전학파. 현대. 그래서 범행 조건을 갖다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예, 거시 이론이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요소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 다음에 표적의 매력성, 보호의 부재,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미국에서 1940년대에서 60년대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미국이 좋아져요. 근데 미국에서 범죄율이 60년대에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 이유는 뭐예요? 표적의 매력성이 많아지죠. 왜? 일단은 미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에다 흑백TV가 많이 생겨요. 흑백TV가 지금의 한 돈 100만 원 환금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이 훔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호의 부재는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집이 비게 되죠. 이 두 가지 요소가 해결되지 않으면 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있을 때 곰팡이는 습기와 온도가 높으면 좋대요. 고온다습. 근데 결국 곰팡이 자체를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고온다습을 제거하지 않으면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게 일상활동 이론이 되는 겁니다. 범행 조건에 대해서.
자,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강화를 중시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범죄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이런 집합 효율성 이론이다.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죠. 그래서 샘슨은 공식적인 사회에서 순찰보다는 뭡니까? 순찰 돌지 말고 우리가 지역 반상회하고 이웃하고 소통과 감시를 통해서 자, 이제 언어가 통해 친해지게 되니까 뭐야? 옆에서 언어 소통하다니까 뭐야?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되고, 감시라는 건 뭐예요? 이웃 감시를 해주게 되면 경찰이 뭐예요? 공식적인 범죄 방식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겁니다. 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주요 유형으로는 피해자 가해자 조정. 일단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 배웠잖아요. 그렇죠? 적절한 쪽팔림이 뭐예요? 그래서 수치심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가 있죠? 낙인적 수치심과 재통합적 수치심이 있는데, 낙인적 수치심은 나쁜 거고 재통합 수치심은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회복적 사법이라는 건 뭡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뭐예요? 화합을 통해서 뭐야? 우리가 범죄를 줄여보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 치유하자. 그래서 일단은 조정, 둘이 만나죠. 그다음에 뭐야? 가족까지 만나서죠. 이거는 뭐야? 양형 서클이라는 건 뭐야? 지역 사회까지 같이 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로 따지면 뭐야? 일단 처음에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면을 하죠. 대면. 그다음에 뭐예요? 배상, 변환의 3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란 리본 프로젝트라든지 기타 내용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돼요. 통계적 범죄 예측 방법은 범죄의 특성 개량하는 건데, 우리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가석방 예측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염려이 있느냐. 미국에서는 가석방 예측부터 출발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범죄 예측은요, 미국에서는 가석방 예측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제 원어의 점수법과 버제스의 뭐야? 경험표, 그 다음에 근록 부부의 조기 비행 예측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통계적 예측 방법은 뭐야? 그걸 점수화하는 걸 말합니다. 이 통계적 예측의 반대가 뭐죠? 임상적 예측법과 그다음에 뭐예요? 직접적 관찰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점수를 가출한 경력이 있다, 이혼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임상적인 건 뭐야? 의사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주관성이 많죠. 그다음에 직접적 관찰법은 뭐야? 면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도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통계적 예측 방법은 뭐야? 계량화하는 거예요. 점수를. 단점이 뭐죠? 직접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개별적인 질적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단계에서 예측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게 있죠. 소년의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소년분리심사원에 보내버리죠. 소년법상. 그래서 얘가 상태가 어떤지 보통 이제 아이레벨 검사라든지, 아이레벨, 그렇죠. 월엔의 아이레벨에서 보통 이제 1단계에서 7단계까지인데 성숙도 검사, 대인 성숙도 검사라 그래서 아이레벨 검사가 있죠. 아이레벨 검사를 하게 되는데, 월엔의 아이레벨 검사하면 미국의 월엔에 그래서 2에서 4단계가 뭐예요? 비행소년이고 5에서 7단계가 뭐예요? 정상소년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도 아니고, 또 MMPI 같은 거, MMPI 550개 질문인데 1, 2가 있죠. 지금 MMPI 2를 쓰는데 청소년권 300개짜리 365개 정도의 그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격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소년분리심사원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환이론, 즉 다이버전은 형사사법의 탈제도화라는 의미에서 낙인의 산물인데, 낙인의 산물 중에서 일단 뭐예요? 비범죄화 이론이 있죠. 그 다음에 비형벌화 있죠. 형벌화.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비시설초예요. 그러니까 BBB.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비형벌화, 그 다음에 비범죄,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간 게 3D 원칙, 3D고, 네 번째가 들어가는 게 뭡니까? 다이버전이죠. 전환, 공식적 절세 이탈하는 거. 그래서 비범죄화는 뭐야? 법률적 측면에서 한다면, 다이버전은 절차적 측면에서 보는 거, 실체적 측면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듀 프로세스, 적정 절차.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3D 그러면 뭐야? 셋. 4D 그러면 이거, 5D 그러면 뭐야? 적정 절차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 낙인의 산물이죠. 범죄 피해자가 범사 서법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2차 피해자. 1차 피해자가 뭐라 그랬죠?
살인사건이 났을 때 또는 강간사건에 강간 피해 여성의 1차 피해. 2차 피해는 뭐야? 경찰 형사 조사에서 나타나는 게 2차 피해. 3차 피해는 뭐죠? 1차나 2차에서 충분히 못했을 때 현타 오는 걸 3차 피해라고 하죠. 이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등 범죄사건의 관련자들이 사건 해결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 대응 방식이 회복적 사법이다. 배우셨죠? 네.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은 지역의 구성원들의 끈끈한 유대 강화로 범죄 등 사회 문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의 주의를 기울이는 범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경찰의 순찰보다 지역사회의 반사회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시카고 프로젝트 같은 거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재범 방지 대책과 초범 방지 대책이 있는데 보통 초범을 방지하는 대책이 있어요. 경찰에서. 재범을 방지하는데 초범을 방지하는 게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여기서 형벌의 재범 방지는 특별 예방이고요. 여기서 형벌의 예고는 일반 예방이에요. 그래서 형벌 및 보안 처분, 전문기술 응용 개선법, 이게 이제 전문기술 응용법이 뭐냐면 이제 소셜웍이라 해서 지역사회에 있었던 사람 중에 교도소에 있었다가 출소해가지고 뭐야 잘된 사람한테 강연 같은 거 시키는 거야. 사회여건 개선, 집단관리 개선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상적인 개선법, 그 다음에 기계적 개선법, 그러니까 9 to 6 같은 거. 게으른 애들한테 원래 9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게 일 시키고 이런 것도 있죠. 상담 치료 이런 거. 그 다음에 초범 예방 대책에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형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워크. 그룹워크가 뭐냐면 청소년들 집단으로 상담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게 초범 예방 대책. 지역 순찰 강화 이런 것들. 범죄 예측의 전제 조건으로는 신뢰성이 있어야 돼. 일단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이러면 안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단순해야 돼. 너무 복잡하면 뭐야? 돈이 한 10년 이상 20년 들어간다면 벌써 범죄 예측하기 전에 범인이 죽겠죠. 경제적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복잡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복잡성, 복합성. 자, 임상적 예측 방법은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객관성이 한계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범죄 예측에서 전체적 관찰법은 우리 슈퍼스타 K처럼 우리가 한 사람 못하고 3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는데 나갈 수도 있고 소득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있어요. 임상적 예측법은 의사 하나 놓고 또는 전문 심리상담가가 놓고 판단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통계적 예측이나 점수법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통계적 예측 방법은 점수의 특성을 계량하여 그 점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장래의 범죄 활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근력 부분은 주요 예측 요인을 선정해서 그 점수를 가중 실점 방식,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상 청소년 500명하고 근력부가 그 소년에서는 500명을 했는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0명이 이 500명과 다른 점. 그래서 그걸 300개 인자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가출한 경력이 있다. 알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종교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렌 베어거는 피해자 유형을 잠재적 피해자, 일반적 피해자로 나누는데 제가 피해자 유형을 분류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맨델존이죠. 맨델존. 피해자학의 아버지. 맨델존은 유책성으로 따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책성으로 따지고, 그래서 맨델존이 유책성으로 따질 때 이제 그 영아 살해죄 영아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임신했는데 낙태를 억지로 하는 임산부 같이 책임이 약간 있는 거. 그다음에 자살의 동반 자살 같이 책임이 가해자 같은 거. 그다음에 페류나 부모를 갖다 때린 페류나서 결국 부모님 죽이는 페류나는 책임이 많은 거. 가장 많은 건 정당방위 상대방처럼 책임을 나누고, 엘렌 베어거는 심리학적으로 범죄를 파악하게 되는 심리학적으로 잠재적 피해자,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피해자, 일반적 피해자로 나누고요. 또 헨티라는 애가 있죠. 헨티는 일편단심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피해자랑 심리적 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서 일반적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애들 있죠. 노인, 어린이, 그리고 정신장애자 이런 사람들이고, 심리학적인 사람은 심리를 쫓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레클리스 같은 사람은 순수한 피해자랑 도발적 피해로 나눠진다. 그래서 순수한은 그냥 피해를 입은 사람, 도발은 까불다가 맞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코엔과 패슨의 일상생활 이론은 범죄 발생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적절한 표적, 보호의 부재, 동의된 범죄를 제시하였는데 특정 범죄가 피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수렴돼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으로 미국에서 뭐예요?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그러니까 60년대에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금에 대해서 할게요. 유족 구조금, 장애 구조금. 여기서 코엔과 패슨 일상생활 이론, 활동 이론은 뭐야? 거시적이죠. 이게 반대되는 게 뭐야? 힌델링의 생활양식 노출 이론이라는 게 있죠. 이 생활양식 노출 이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할머니가 70대고 손녀딸이 20살인데 범죄 강간이나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를 당할 확률은 20대의 애가 더 많죠. 왜 그러면 20대에는 밤에 새벽에 나가고 술 먹고 돌아다니지만 할머니는 5시, 6시만 되면 집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어떤 양식이 뭐야? 미시적으로 개인의 생활 양식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힌들링의 생활 양식 노출 이론, 미시적이고 사회 구조적 측면이 뭐예요? 범죄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뭐야? 일상생활 이론, 일상활동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 구조금은 유족 구조금. 우리가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 보면은 유족 구조금이 있죠. 죽은 사람의 가족들, 장애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재산적 범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구조금을 안 주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금을 줄 수가 있죠. 국가 책임설. 왜? 국가가 세금 받고 나서 제대로 치안을 못 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구조금 지급 신청은 주로 뭐예요? 검찰에다 가죠, 검사. 지방검찰청에 구조심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검찰청에 지방구조심의회 있고, 그리고 법무부에 본부심의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날부터 3년, 발생한다 10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구조금의 시효는 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이 지나면 받아오라는데 2년이면 뭐야? 이 부분이 뭐야? 시효가 완성되면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구조금을 갖다가 뭐야? 지방에다가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뺀찍을 먹게 되면 뭐야? 본부로 가야 되잖아요. 본부로 가서 본부심의에서 가야 되는데 법무부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지방심의에서 하면 2주 안에 뭡니까?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하면 얘가 1주 안에 그 자료를 갖다가 같이 보내서 4주 안에 뭐야? 답변이 나와줘야 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이버전. 전환이란 일반적 공식적 형사 절차에서 일탈 동시에 사인의 처우 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버전 형사사법의 탈제, 낙인이론의 산물이라고 부르는데 전환하고 관련이 없는 게 뭐죠? 보석. 그렇죠? 그 다음에 부속적 부심. 이런 것들은 현재 재판이 계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119. 제가 이게 한 번씩 이게 보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는 내용과 이 띄워져 있는 내용이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한테 드린 자료랑 여기 올린 자료가 다를 수가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여러분들 문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저희 범죄학 이제 저스티스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핵심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갖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라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제가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건데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범죄학을 뭐하러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 정도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강의 듣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마다 겹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래서 형사사법에 제가 이제 이걸 갖다 강의를 되게 많이 해서 한 10시간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유료로 판매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막판에 여러분 급해 죽겠는데 다 아는 내용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개해서 여러분한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뭐 일타에두나 또는 뭐요 이제 일비스 신강 경찰팀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범죄학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잘 모르는 부분은요. 제 네이버에 가면 이제 박상민 교정학 범죄학 카페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한번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금 다 대답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은 대부분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형사사법의 공식적 통제 권한에 변함이 없으면서 일정한 행위 형태에서 형사사법 체계 점진적 축소를 이루는 사실상의 비범죄도 시범죄의 유형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왜요? 입법상의 비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의 비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상의 비범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다 비범죄인데 입법상의 비범죄는 낙태죄 폐지처럼 아예 법이 폐지가 돼서 범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범죄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축소가 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상의 비범죄는 뭐야?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거죠. 훈방 조치하거나. 근데 이제 재판상의 비범죄는 뭐냐면 판례가 변경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절도죄에 해당했는데 이건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예요? 재판상의 비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 비범죄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이버전은 심각한 범죄보다는 경미한 범죄. 살인 같은 건 뭐예요? 공익절차 이체해서 보호관찰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범죄에서만 될 수 있고, 다이버전은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보석, 그러니까 보증나의 석방으로 구속적 심사, 이건 구별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희 만약에 무슨 교주야. 근데 현재 재판을 받을 때 뭘 했었죠? 구속 재판을 받았을 때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좀 그렇잖아. 노인이고 나이가. 그러니까 전자발 찍히고 이제 뭐예요?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재판의 계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다이버전은 뭐예요? 공식적 절차에서 이탈하는 건데, 이탈되지 않고 계속되는 재판은 뭐야? 뭐가 되는? 다이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선고유예 대조,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유죄는 유죄인데 일반 예방이 뭐야?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예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범죄의 가능성이 없어. 재범 가능성이 없어. 이게 차라리 나. 그럼 특별 예방이 책임주의, 그러니까 특별 예방을 통해서 책임주의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모든 유예 제도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고유예 실효 제도는 존재하나 선고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죠. 선고에는 실효만 있어요. 선고의 실효가 필요적 실효랑 임의적 실효가 있죠. 필요적 실효는 뭐가 있죠? 자, 필요적 실효는 이런 겁니다. 원래 선고유예가 되려면 일징금자 벌이죠.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해당 대상자가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거에 자격정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야? 실수로 발각되는 경우나 또는 선고유예 기간 안에 뭡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필요적 실효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선고유예를 하면서 보호관찰 1년 붙일 수가 있죠. 근데 보호관찰의 준상을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해서 연락을 안 하고 카톡을 씻게 되면 뭐야? 임의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필요적 취소와 임의적 취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집행유예는 실효도 있고 취소도 있죠. 집행유예 실효는 어떻게 되죠?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고의로 금고를 털었다 그러면 실효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취소는 뭡니까? 역시 임의적 취소와 필요적 취소가 있는데, 임의적 취소는 뭐죠? 보호관찰을 잘 받지 않았을 때 임의적 취소가 되는 거고, 그렇죠? 필요적 취소는 뭡니까? 원래 우리가 누범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범이라고 해요. 누범 가중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 안에는 뭐야? 우리가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나서는, 일반 실형 받고 나서는 3년 안에는 뭘 할 수 없어요. 집행유예 안 되는데, 집행유예 못하는 애를 실수로 집행유예했을 때는 발각되잖아. 발각되면 취소가, 필요적 취소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자, 선고를 받았을 때는 뭐야? 경고할 때는 선고의 효력을 잃는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선고유예 같은 경우 뭐야?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까? 아니면 면소 판결입니까? 면소 판결이죠. 네. 공소권이요. 집행유예가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죠. 중과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만 들어가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에서 형이 면제된다. 그러니까 형의 시효는 뭐냐면 벌금 같은 경우 뭐예요? 벌금을 뭐예요? 5년이 지나면 뭐예요? 벌금 내고 도망다니면 5년 뒤면 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실효는 뭐예요? 실효. 벌금의 실효는 실효. 2년이죠. 그래서 벌금이 선고나고 나서 그걸 잘 납부했어요. 그럼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효는 뭐야? 기록을 지워주는 거, 시효는 뭐야? 면제가 되는 거죠. 가석방의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 동안 착하게 지냈다는 거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되는데, 가석방 되는 놈이 뭐야? 착하게 지냈다. 그러면 형기 종료가 되는 거죠. 별도로 하지 않아요. 형량은 불법과 책임에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인데, 양형이론이라는 게 있죠. 양형이론에서 양형의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유일점 이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왜 범위 이론.
폭의 이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위가 이론. 위가가 단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일점 이론은 책임의 무게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형량이 하나 정할 수 있다는 게 유일점인데 현실적으로 뭡니까? 정확하게 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게 폭의 이론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위가 이론은 2단계로 하는 거예요. 일단 책임에 의해서 형량을 정해요. 1단계에서 책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할지 실형을 할지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방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걸 단계 이론, 위가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설치 운영위 양형위원회가 있죠. 이거는 양형위원회는 참고하라는 거지 법적 구속력을 갖다 가지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법관에 대해서 자유로운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양형 조건을 주지만 이걸 참고해서 하라는 거예요. 왜? 항소가 남발될 수 있으니까. 됐죠. 근데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 판결 전 조사 제도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 이후에 절차적 보호 관찰 또는 교정 단계에 있어서 범죄자 처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서 범죄자 처우에 개별하게 기하는데 이 판결 전 조사제는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군 배심원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유죄 판결을 받죠. 그럼 양형을 할 때 판결 전 조사를 하게 돼요. 누가? 법관이.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조사한 걸 가지고 실형을 때리게 되면 뭐예요? 교정기관에 자료를 보내주고 만약에 집행유예를 때리면 뭐예요?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예, 처우의 개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는 양형과 우리가 유무죄 판단이 이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미법계랑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유죄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거기서는. 자, 부정경은 단기자형의 개선 방안에 직접적 관련이 없죠. 왜? 단기 개선 방안이 뭐야? 단기자형에 문제가 있죠. 왜? 악폐가 감염되고 교화 개선이 안 되고 리스트가 얘기했었죠. 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직하고 누범에 걸리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가 있죠? 벌금 제도를 확대하고 그리고 전환이나 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세 번째는 뭐죠? 사인의 처우를 확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부정기형은 뭐야? 부정기형 한다고 해서 어차피 자유형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단기자형의 개선 방안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죠. 이 단기자유형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단기자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말국은 뭐예요? 토요일 일요일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소년범에서 독일에서 사용하겠죠. 휴일국은 뭐예요? 주말 플러스 빨간 날 다 놓는 거 휴일국이에요. 감옥에 가는 걸. 근데 충격국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집행유예 하면은 형벌이 무서운지 모르니까 한 3개월 정도 감옥에 갔거나 6개월 정도 감옥에 가서 가장 형벌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을 감옥 넣었다가 집행유예를 때리는 걸 충격구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충격구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형벌 감형성이 높은 애들한테 효과가 있대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벌금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생기니까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검사가 우리가 이제 법원에 판결 약식 기소나돼서 보통 벌금 내면 검사가 이제 납부통지서가 나와요. 그럼 납부통지가 나오면 500만 원에서 30일 납부해야 되죠. 500만 원 부과됐어. 그럼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검사한테 30일 안에 납부하는 30일 안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나 이제 그 지역의 보육원 같은 데서 일하겠다. 노역장 유치한다고 벌금 낼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얘가 7일 안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부 여부를. 이게 만약 거부가 되면은 해당되는 법원에다가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법원이 있고요. 그럼 14일 내에 또 이걸 넘기게 되면 가부를 결정해요. 가부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보호관찰관이 관찰소에서 이걸 갖다 사회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그럼 얘는 그걸 서류를 받죠. 법원은 3일 안에 판결문을 보내고 얘는 10일 안에 출석을 해야 돼요. 저 일하러 왔어요.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15일 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되죠. 알겠죠? 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는 벌금 미납에 의해서 대통령이 정한 금액에 벌금이 확정된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면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검사에게 사유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7일 안에 답변해줘요. 다음은 벌금 일부 납부든 납부 연기했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자, 그 다음에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의 6시니까 6개월. 6시순에 6개월 플러스 6개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미납에 대해서 노역장 유치를 상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하는데 만약에 151시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30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무수리가. 그럼 30분은 무수리 떼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보통 하루에 할 수 있는 건 9시간이 점심시간 포함해서 최대 4시간까지 해서 하루 1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중간에 돈이 생기면 내도 되고요. 행위자의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 때 몰수 요건이 있을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의 범죄라든지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어요. 몰고는 대물적 보완 처분을 보죠. 다수설은. 판례는 이제 법령은 뭐예요? 그 재산형으로 생각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벌금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노역장에 몸을 떼어야 되는데 이거 외우셔야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벌금에 대해서 1일에서 3년까지 해서 상한선 없지만 노역장 유치의 맥시멈 1,065일이 돼요. 왜냐면 3년이 1,065일이니까. 선고하는 벌금 1억 원 이상 5억이면 153, 153, 5억 원 이상 50원 555, 5,000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65일이라고 치면 만약에 이제 벌금이 6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판사는 뭡니까? 1,000일 이상의 노역장을 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2, 300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황제 노역이 되니까. 보완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의 처벌이 아니라 보완처분은 뭡니까? 장래 위험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벌은 형이 책임져. 그래서 형벌의 뽀삐 보완처분은 비례의 원칙, 형벌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위험성을 기초로 해서 범죄의 교화 개선이 있고 형벌은 책임 원칙, 보완처분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개를 구별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형벌은요. 자, 일반인들이 쫄게 되고 범죄의 교화 개선해서 교정을 하죠. 교도소에서. 그러나 보완처분은 뭐냐? 특별 예방. 그 범죄인이 다시 범죄를 저질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위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특별 예방적 목적만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형벌과 보완처분의 일원주의. 형벌과 보완처분이 같다라는 거죠. 일원주의는 형과 보완처분이 모두 사회방위 범죄의 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본질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일원주의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이거는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죠. 이원주의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두 번 처벌할 수 있죠. 형벌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원주의는 밥이나 라면이나 똑같다. 배 채우는 건 이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고, 이원주의는 밥은 밥이고 라면은 라면이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끼 먹으면 밥 3끼, 라면 2끼 먹어도 3끼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중 처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명칭 사기, 상표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 부파는 주로 이원주의를 취하죠. 응보형주의를 취하니까 형벌은 형벌이고 보완처분은 보완처분이다. 근데 심파의 대표적인 리스트라든지 페리, 이 두 사람들은 심파 이론자들은 뭡니까? 형벌과 보완처분 둘 다 사회 방위를 위한 수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자, 형벌과 보완처분이 병죄를 인정하는 이원주의는 이중처벌의 위험성이 있죠. 네. 그래서 클라우시나 이런 사람은 이거 사기다. 네. 너 하루에 3끼밖에 안 먹는다더니 뭐 3끼냐? 밥 3끼에 라면 2개면 5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호법이라는 게 형벌 때리고 또 사회보호법에 보호감호를 청구했는데 이중처벌이라서 위헌이 나왔죠. 대체주의는, 자, 이건 뭐냐면 슈토스라는 사람이 둘이 싸우니까 뭐라 그랬죠? 야, 슈토스가, 야, 그러지 말고, 일단 이원주의 입장에서 해서 형벌과 보완처분을 동시에 때려. 그 다음에 보완처분은 개인은 개별적인 거니까 보완처분을 먼저 하고 그걸 형기에 산입해 주자. 이게 집행에서 일어나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치료감호법 보면은 어떻게 되죠? 치료감호와 형이 있을 때는 치료를 먼저 하고 치료감호 형기에 산입한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감호의 대상은 심신장애인, 마약류, 알코올. 그래서 심약성이죠. 그래서 심약성. 그죠? 알코올 중독자, 정신적 장애자. 그렇죠?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심약성성인데 마약, 정신성적 강해자에서 변태죠, 변태. 이 세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상성역자는.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심신장애는 심신상실하고 심실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10조 1항에 해당하면 치료감호만 하는 거고, 심신미약이면 치료감호 형의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감호는요, 이게 세기 때문에 치료감호 전자장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은 화학적 것에는 다 1심에서 안 했던 항소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소심 변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
자, 피의자가 심신장애나 의사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을 때는 공소의 치료감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치료감원은요, 심신장애는 15년, 마약류는 2년, 그 다음에 정신장애 자녀는 15년이거든요. 근데, 형법상의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2년 곱하기 3에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검사는 6개월 내에 열정을 해요. 그러니까 2년에 6개월이면 18개월이죠.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뭐야? 21개월, 3개월 됐을 때까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자, 피치료감원자 치료감원실을 위해서 치료받도록 법정 대리인이 위탁되었을 때는 보호관찰을 받겠는데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래서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정에 위탁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치료감원 했을 때는 1년 보호자 위탁, 치료감원 형이 변경했을 때는 최소한 형기만큼의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얘가 부모님한테 위탁받을 수 있는데 미친놈은 뭐야? 재발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 이 보호관찰이 3년입니다. 가족료가 되든 나가든 뭐야? 3년이 됩니다. 치료감호위원회의 치료감호 종료 결정이 있으면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어도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보호관찰을 받아요. 근데 가족료가 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6개월마다 종료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치료감호심의원에서 얘 다 나았다라고 하면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있다고 해도 굳이 보호관찰할 필요 없죠. 다 나았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경고, 구인, 긴급구인, 유치 등의 제재 수단을 가할 수 있다. 경고라는 건 뭐야? 너 한 번만 그럼 혼날 줄 알아? 구인은 뭐야? 데려오는 거야. 데려와서 계속 보호관찰할지 감옥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급할 때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 긴급구인하면 긴급체포랑 똑같아. 유치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판단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20일 정도 주고 플러스 10일짜리가 있고 20 플러스 20일짜리가 있죠. 그래서 가석방하고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건 20 플러스 10, 나머지 20 플러스 20입니다. 자,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 구인서를 작성해서 즉시 48시간 아니죠. 긴급이라는 단어는 48시간이 안 붙습니다. 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기간. 임시해제가 뭐냐면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이 공무원이 한 100명 정도를 커버하는데 갑자기 20명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120명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평소 때 좀 착한 애들한테 보호관찰의 준수사항 그대로 지키되 내가 숙제검사는 안 하되 숙제만 하게 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임시해제가 됩니다. 임시해제 때도 준수기간의 준수는 숙제검사는 아니지만 숙제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임시해제 기간은 전체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된다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은 형법상 사회봉사를 명할 경우에 사회봉사 분야 정을 지정할 수 있다가 뭐냐면 원래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하잖아요. 몇 시간 사회봉사 500시간에 중에 300시간을 제시하고 뭐 수강명 200시간인데 뭐야 100시간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이제 재벌이라든지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네들은 이목을 끌다 보니까 막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전자장치법에 보면요. 사류, 강간, 살인, 유괴, 강도, 강간 네 가지 범죄들에서 전자장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선고할 때는 17세, 16세도 가능해요. 근데 집행은 뭐야? 19세 이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성충동 약물 치료 같은 경우 아예 선고를 못 해. 왜? 청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적 것에는 19세 미만은 아예 안 되고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뭐야? 19세 미만도 되는데 다만 뭐예요? 집행만 나중에 하는 겁니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또는 집행이 면제 10년 이내 성폭력을 다시 저질렀다. 그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강간 2번 하면 임의적 청구가 돼요. 살인하고 유괴는 뭐예요? 필요적 청구가 되는데 2번 하면 한 번 하면 임의적 청구가 되고 강도 강간은 뭐예요? 2번인데 예외적으로 뭐냐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강간했다. 신체적 이랬을 때는 한 번만 해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 부착 명예청구는 특정범위 함수적인 변론 조건이 똑같아요. 치료감호, 그다음 화학적 것에 다 똑같습니다. 자,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가 있는데요. 명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 뭡니까? 치료감호는 15년이고 화학적 것에 성충동 약물 치료는 성충동은 15년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장치 부착자는 주거이거나 7일. 이거는 뭐 똑같냐면 전자장치도 7일이고 그 다음에 뭐야 아까 얘기한 화학적 것에도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이상 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요. 7호. 7호가 됐죠? 네.
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필요하지 않냐 결정한 경우를 제고는 부처명에서 판결을 선고받지 않은 특정 범죄였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대 강력범죄에 대해서 선고하지 않았어요.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선고를 하지 않으면 나가려고 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잖아. 이래는 의무적으로 청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특정 범죄에서 가석방하고 가족료가 있는데 가족료는 뭐냐면 치료감호법에 미친놈들이 있죠. 미친놈들이 그 4대 강력범죄, 살인, 유괴, 강도, 강간을 저지르는데 가족료 시키려 할 때는 임의적으로 부착을 하거든. 근데 가석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착을 해야 돼. 알겠죠? 예.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도 소년법상의 규율 대상에 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으로 관계된 예방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소년법에는 뭐야?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있는데 우범소년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뭐야?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 그쵸?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술을 먹거나, 그쵸?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우범자들에서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서는 예방주의 차원에서 하는 거죠. 촉법소년은 뭐예요? 10에서 14 미만이죠. 그래서 이거는 보호처분만 가능하죠. 범죄소년은 사고치기 14세 이상 19세 미만인데 얘네들은 뭐야?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죠. 얘네 둘은 뭡니까? 보호처분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은 소년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정법은 소년부 또는 지방법 소년부에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년보호 사건에 대해서 일반 절차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은 얘네들에서 통고 처분을 할 수 있어요. 통고. 혼내주세요라고 소년부에 보낼 수 있죠. 소년부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 청구를 할 수 있죠. 혼내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기소 독점주의 예의적. 근데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뭐야? 필요적으로 이쪽에 송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범죄소년은 뭡니까? 범죄소년 이쪽으로 보내죠. 검사한테. 검사가 이제 범죄소년을 받으면 이 범죄소년을 검사는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소를 할 수도 있죠. 기소를 해서 형사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검사가 판단하는 거 검사 선의주의라고 하죠. 근데 이 검사가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빨간 줄이 아니고 소년원에 보낼지 아니면 형사처벌해서 소년교도소에 보낼지를 판단할 때는 이게 얘가 이제 기다려서 대비를 해서 어떤 애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데 보내게 되는데 이건 임시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1개월 더하기 1개월 동안 임시조치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소년법상 사건의 조사 심리를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1개월 더하기 1개월에 원 더하기 원이니까 뭐예요? 1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203페이지, 203번 보면 소년법상 소년보호 사건에 있어서 보호자는 소년 판사 허가 없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보조인을 선임하는 건 보호 사건에서의 변호인과 유사한 건데 보호자라든지 또는 뭐예요? 변호인은 우리가 뭡니까?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허가를 해야 돼요. 그 필요적 보조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소년분류 심사에 위탁되는 경우는 필요적 보조인 사건이 돼요. 참고로. 그 다음에 소년법상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감령을 모두 병합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이 소년보호 처분에서 1호부터 그렇죠 10호 처분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1호부터 10호 처분 1호, 2호, 3호, 4호, 5호, 그 다음에 6호, 7호, 8호, 9호, 10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는 이 소년의 처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호 처분은 뭐야? 6개월 동안 보호자하고 위탁하는 거죠. 2호 처분은 뭐야? 12세 이상 수강명령이에요. 수강. 백수. 3호 처분은 뭐죠? 14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이죠. 사봉은 뭐야? 200시간이죠. 4호 처분은 뭐야? 단기 보관찰. 1년. 5호 처분은 장기 보관찰이죠. 플러스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죠. 1년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 6개월 보호자도 플러스 6개월이 가능합니다. 최대 1년. 그 다음에 6호 처분은 뭐예요? 소년보호실을 위탁하죠. 그래서 6개월 플러스 6개월이 가능하고 연장이 가능하고 7호 처분은 뭐야? 치료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 소년에 위탁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6개월 플러스 육신이 아프면 6개월.
8호 처분은 뭐예요? 1월 소년은 9호 처분은 뭐예요? 단기 소년에서 6개월. 그다음에 10호 처분은 뭐예요? 장기 소년에서 2년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연장이 가능한 건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고요. 중요한 건 병합이 가능해요. 같이 때리는데 보통 실무에서는 보호관찰을 때리면서 이걸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얘가 12세다. 그러면 12세면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사회봉사 명령하려면 14세만 돼야 돼요. 3호 처분이 안 돼요. 병합 심리가 안 됩니다. 병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실무에서는요. 5호 처분과 8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어요. 네. 자, 5호 처분과 8호 처분을 병합할 수 있거든요. 장기 보호 관찰 하기 전에 1월 소년원 와서 소년원 맛을 보고 5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법상 12세 소년에 대해서는 100시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소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백수. 자, 그 다음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위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보호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보호 처분과 보호 처분이 충돌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고요. 보호 처분에 대해서 뭐예요? 유죄 판결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형벌과 보호 처분이 같이 붙는 경우는 형벌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보호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 하면은 물론 다 공부를 했겠지만 마무리 정리할 때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다 책을 사보라는 게 아니에요. 제 기본서에 있는 OX 문제는 다 과거의 기출 문제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서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제 그 객관식 문제집에 그렇죠. 핵지총이라는 부분이 있죠. 핵지문 총정리. 그렇죠. 예. 그래서 핵심 요약 부분.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는 이 지금 설명한 부분. 이 부분은 마무리할 때 쫙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요약. 핵심 요약이죠. 핵심 요약. 그래서 이 모의고사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핵지총을 보는 거고. 그래서 핵지총 지금 보는 지문을 공부한 거고요. 원래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쪼개서 다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호흡을 잘 맞춰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공부하시다 모르는 거는 이제 그렇죠. 예. 교정학 박사님 범죄학 교정학이네요. 범죄학 교정학 이렇게 쳐서 네이버에다 치시면 네이버에 치면은 대 카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카페에서 질문하고 앞으로 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고 그래도 제 강의를 이제 대부분이 교정학이든 범죄학이든 제일 많이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흥분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혹시 합격하시는 분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나 안타깝게도 또 조금 부족해서 하시는 분들은 잘 공부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강의 듣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